제1장 생명체 탐사가 시작되다. 수천 년간 지구 너머에 지적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 초창기에는 주로 헬라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이런 추측을 사실로 상정했다. 헬라 철학자인 루시푸스와 데모크리투스가 4, 5세기에 원자론, 즉 우주의 다원성,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믿음 개념을 처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철학으로 제시하려는 시도를 했다. 원자론에 따르면 우주는 동일하면서도 파괴될 수 없는 움직이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에서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한다. 이 이론을 근거로 지구에서 접근할 수 없는 다른 세상들과 다른 생명체들이 각각 자족하며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거주한다는 원자론적 관점은 다양한 행성들과 은하계와 태양계들이 모두 같은 우주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현대적인 개념보다 우주의 평행이론, 즉 은하계가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에 더 가까웠다. 1543년경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소개한 이후 우주 생명체에 대한 현대적 개념이 그 기반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론 지동설이 쇠퇴하기 시작하자 새로운 천동설 모델에서는 광대한 별들의 바닷속에서 지구가 또 하나의 행성일 뿐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1608년 망원경의 발명으로 우주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 혼자가 아니다 라는 추측이 훨씬 더 성장해 갔다. 323년 후에 1931년에 전자망원경이 발명되었다.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하늘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귀를 기울이는 기술적인 노하우까지 갖게 되었다. 전파 망원경 덕택에 전파 천문학이 탄생했다. 1960년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는 지적인 외계인 전파 신호를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탐색하는 오즈마 프로젝트를 행하면서 웨스트버지니아 그린뱅크에 있는 국가 전파 천문학 관측소 전파 망원경을 이용했다. 현재 우주 생명체 연구를 위한 칼 세건 센터 책임자이자 세티 협회 이사회 명예의장이자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의 명예교수인 드레이크 박사는 우리 은하계에 존재할 수 있는 기술적 문명의 수를 측정하기 위한 방정식을 고안해냈다. 많은 과학자들은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알려진 이 일련의 수학적 요소들을 일반적으로 우주에서 생명체 탐사를 위한 가치 있는 도구로 받아들여 왔다. 일부 과학자들은 드레이크 방정식이 언젠가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론만큼이나 중요하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드레이크 방정식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현대 과학자들이 외계 생명체를 진지하게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1947년 6월 24일 민간 비행기 조종사 케네스 아놀드가 웨스턴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 위를 엔진이 하나 장착된 자신의 비행기로 날고 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하게도 9개의 빛나는 물체가 어림잡아 시간당 1600마일의 속도로 한 줄로 날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당시 비행물체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속도였다. 아놀드는 나중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물을 가로질러 던져진 접시처럼 날았다고 보고했다. 이 유명한 사건은 역사에 기억되어 현대 비행물체의 시작을 알렸다. 8일 후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UFO 사건이 뉴멕시코 로스웰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미국 군에서 외계인 몸을 실은 충돌한 비행 접시로 추측되는 것을 발견했다. 전 세계적으로 UFO가 목격되자 헐리우드에서는 1950년에 시류에 편승해서 우주 생명체를 처음으로 묘사한 영화 로켓십 XM을 내놓았다.
UFO가 바깥 우주에서 기원되었음이 전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이것들은 지구 너머의 지성 있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주요한 상징이 되어 왔다. 그 다음 50년 동안 헐리우드에서는 외계인과 비행 접시 또 다른 세계에서 온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었는데 이는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대중의 마음속에 우주 어딘가에 지성이 있는 생명체가 정말로 틀림없이 있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심어주었다. 헐리우드의 엄청난 광고와는 상관없이 드레이크 방정식은 현대 과학자들이 외계 생명체를 진지하게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드레이크의 야심은 독특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영국 캠브리지 전파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LGM 시그널은 처음에 열정적으로 작은 녹색 인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것은 단순히 펄서, 파동 변조기에서 나온 짧은 진동을 오인한 형태였다. 파이어니어 10, 11호는 외계 생명체와 의사소통을 위해 고안된 새겨진 명판을 실은 첫 번째 우주 탐사선이었다. 1972년에서 73년, 1974년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에서 천문학자들이 3분간의 디지털 메시지를 우주로 쏘아 올렸다. 바이킹 1, 2호 우주 탐사선이 모두 화성 표면에 착륙했으며 생명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 1976년 보이저 우주선에는 외계인에게 56개 국어로 하는 인사와 90분의 음악과 118개의 암호화된 그림을 녹음한 LP 레코드판이 있었다. 1977년 와우 시그널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는 빅 이어 전파 망원경에 들린 날카롭고도 분명하면서도 불규칙한 신호였다. 이 신호는 딱 한 번 들렸으며 다시 한 번 더 들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증하지 못했다. 1977년 세티 프로그램은 그 이름 외계 지성체 탐사대로 항상 지구 너머의 생명을 탐사한다. 세티 공식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세티 협의회의 임무는 우주에 있는 생명의 기원과 특징과 확산을 탐사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탐사를 하고 있다고 믿는다. 즉, 별들 가운데서 우리의 기원과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이다. 프로젝트 메타는 하버드 세티 단체에서 시행했으며 메가채널 외계인 분석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여기서 외계인 전파 신호를 찾아서 북쪽 하늘들을 조사했으며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1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일부 기금을 마련했다. 1985년에서 94년 세렌딥은 계속 진행되는 세티 프로그램으로 외계인 문명에서 전파 신호를 탐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름 세렌딥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지성이 발달한 존재들이 보낸 외계인 전파 송출 탐사. 메타2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우주에서 지적인 우주 신호를 찾아 남반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1990년 나사는 먼 우주의 ET 신호를 찾는 아레시보 골드스톤 관측소에서 고해상 마이크로파 조사를 시작했다. 프로젝트 포에닉스는 하늘 전체를 조사하기보다는 우리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지엽적인 별 체제에 집중해서 우주의 더 작은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프로젝트에는 원래 남반구의 가장 큰 전파 망원경, 즉 오스트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의 더 파크스 전파 망원경이 포함됐다. 800개의 별을 조사하다 실패한 후 프로젝트의 지도자인 페터 베쿠스는 낙담해서 말했다. 우리가 사는 곳의 이웃은 아주 조용하군. 프로젝트 베타는
메타 프로젝트를 계승한 것으로 역시 하버드 세티 집단에서 행했다. 외계인 분석 10억 채널 프로그램은 발전된 전파 방해 필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후보 신호들을 즉시 다시 조사할 능력을 갖췄다. 1995년 화성 운석은 화성 생명체의 증거 혹은 화성의 벌레 운석으로 알려졌다. 남극의 알렌 힐 얼음 평야에서 1984년에 발견된 ALH84001은 처음에는 달 화석으로 분류되었다가 9년 후에 화성의 운석으로 다시 분류되었다. 미생물을 더 자세히 조사하다가 벌레 같은 화석 구조가 발견되었으며 나중에 화성의 고대 생명체일 수도 있다고 선언되었다. 즉, 화성의 박테리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화석 같은 구조와 유사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으나 과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런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화성의 벌레 생명의 상징 혹은 죽음의 상징 내가 썩는 것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하였고 벌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요 누이라 하였도다. 욥기 17장 14절 모든 것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처음에 우주 생명체일지도 모른다며 대중에게 보여준 것이 흥미롭게도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화석화된 벌레 비슷한 이상한 이미지임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은 벌레나 벌레들이라는 단어에 대해 22번의 참고 구절을 열거하고 있다. 이 구절들 중 21개 구절이 부정적이며 1개는 중립적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세상의 죄들을 자신에게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며 시편 22편 1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성경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시편 22편 6절 현대 과학에게는 안 됐지만 소위 말하는 ALH84001 운석에서 발견된 화성의 벌레는 우주에 생명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죽음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를 대표할 뿐이다. 세티 앳 홈이 1999년 5월 23일에 시작되었다. 7일도 되지 않아서 25만 대 이상의 가정용 컴퓨터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세티 전파 신호들이 보내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었다. 나사의 천문 생물학 프로그램의 일부로 나사와 러시아 과학자들은 시베리아로 가서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사는 유기체를 찾아 나섰다. 극도로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발견된 미생물이 우리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단서를 알려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세티 과학자들인 질 타터와 마가렛 턴불이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별들의 목록을 출판했다. 여기서 복잡한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는 17,129개의 별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 간단한 목록들은 외계인 탐사라는 빙산의 일각을 보여줄 뿐이다.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는다는 생각을 비웃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괴짜나 미친 사람이나 공상과학 B급 영화 정도로 격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활발하게 이런 활동에 종사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현대과학이 노력을 집중해서 지구 외부에서 지성이 있는 생명체를 수십 년간 탐색해왔음이 이제 아주 분명해진다. 이런 분야의 연구를 부르는 학문 명칭도 따로 있다. 즉, 천체생물학, 우주생물학, 이종생물학이라고 한다.
나사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천체 생물학은 우주의 생명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그 기원과 진화, 분포와 미래, 이는 물리와 생물학의 자연계의 가장 근본적인 몇몇 질문을 하게 한다. 즉, 어떻게 생명체가 나왔는가? 생명이 거주하는 세계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진화하는가? 지구 외의 다른 세계에서도 생명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이 가진 엄청난 너비와 깊이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고 조사하려면 여러 학문 분야가 연결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도전을 받아들이기 위한 단합된 노력의 일환으로 나사는 1998년 천체 생물학 분야를 발전시키고 비행 임무의 과학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나사 천체 생물학 협회를 설립했다. NAI. 현대과학은 왜 그토록 우주 생명체의 탐사에 집착하는가? 어떤 동기에서 이들은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성경이 그들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나사는 어떻게 생명체가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 연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답은 이미 성경에 있다. 그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광적인 우주의 생명체 사냥에 기름을 붓는 엔진은 유기적 진화라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다윈의 유기적 진화를 신뢰하려면 우주 어딘가에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 현대 과학에 따르면 생명체는 여기 지구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행성 X에서도 우연찮게 생명이 존재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극히 단순화된 말이지만 이것이 생명 탐사가 계속되는 이유이다. 대진화라는 현대 이론, 즉 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 기린이나 아메바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관찰도 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성경을 믿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물리학자인 H.S. 립스는 한때 이렇게 기록했다. 사실 다윈의 종의 기원인 출판된 이후에 진화는 어떤 의미에서 과학의 종교이다.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였고 많은 이들이 여기에 꽤 맞추기 위해 자신들이 관찰한 것을 기꺼이 왜곡한다. 내 생각에 그 이론은 전혀 지탱하지 못한다. 살아있는 물질이 원자들과 자연적인 힘과 방사선의 상호작용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단 말인가.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 우리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창조임을 인정해야 한다. 물리학자들은 이 말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험적 증거가 뒷받침할 때는 싫더라도 어떤 이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1870년대 이후로 다윈의 진화론은 폭넓게 받아들여져 왔지만 유전학과 분자생물학과 생화학 분야에서 더 많은 진보가 이루어진 덕택에 지난 세기 말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 노후한 이론이 이제는 최고 위기점에 다다랐다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으며 새롭고 더욱 과학적으로 잘 맞는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지적 설계, 즉 아이디로 알려진 이 새로운 이론은 창조가 지적인 명분의 산물이며 다윈의 이론이 제시하듯 맹목적이고 목표가 불분명한 우연이 아니라고 상정한다. 그러나 지적 설계 이론은 강조하고 있는 지성의 원천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을 창조한 것이 실제로 외계인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는 사람도 있다. 라일리언 운동으로 알려진 무신론적이면서 종교적 단체인 뉴에이지는 이런 믿음을 발전시키는 집단이다. 그의 책 지적 설계, 설계자가 보낸 메시지에서 클라우드 보릴호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음을 부인하며 지상의 생명은 다른 행성에서 온 인간과 비슷한 진보한 과학자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새로운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론은 무신론적 지적 설계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지나친 환상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200만 부 이상의 책이 전 세계적으로 팔렸다. 2008년 5월 20일에 연합뉴스 기자 에리얼 데이비드는 기록하기를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상충되지 않는다. 바티칸의 천문학자 수장이 수요일에 출판된 인터뷰에서 말했다. 바티칸 천문관측소의 예수의 감독인 조지 가브리엘 뮌즈 신부가 우주의 광활함은 지구 밖의 다른 형태의 생명체, 심지어 지적 생명체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인용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곳에서 생명이 발달해 왔을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있는가? 뮌즈는 말했다. 지상의 피조물을 형제자매로 생각하듯 외계인을 형제라고 못할 건 뭔가. 그 역시 창조의 일부분일 것이다. 바티칸 신문 로세바토르 로마노와의 인터뷰에서 뮌즈는 그런 개념이 우리의 믿음과 모순되지 않는 것은 외계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계인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자유에 한계를 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외계인은 나의 형제다 라는 표제가 붙은 그 인터뷰는 로마 카톨릭과 과학 간의 관계와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신학적 암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바티칸, 외계인을 믿는 것은 괜찮다. 연합뉴스 기자 에리얼 데이비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에서 지구 너머의 지적 생명체라는 개념에 침수당할 형편이다. 현대과학은 계속해서 외계 생명체를 찾고 있으며 이 사실을 증거하는 진한 프로그램이 넘쳐난다. 외계인이 인류를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외계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론화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건전한 답변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외계인들을 창조하셨는가? 생명체가 사는 다른 행성들이 있는가? 지적 생명체가 정말로 지구 너머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자유는 어떤가?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려는가?